드라마 대본 40년 묵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1챕터 발단, 텅 빈 집, 짠돌이 영감의 마지막 잔소리. 현관 센서 등이 껌뻑이다 툭 하고 꺼졌습니다. 마치 그 양반 성격 같습니다. 평생을 전기세 아깝다 불 좀 꺼라 달고 살더니 가는 길마저 이렇게 툭 하고 끊어지듯 가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3일 동안 비워뒀을 뿐인데 집안 곳곳엔 벌써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 남편 박태석 씨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만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영감, 이제 속 시원하우. 그 지긋지긋한 전기세 고지서 안 봐도 되니까. 저는 텅 빈 허공에 대고 괜히 퉁명스런 말을 던졌습니다. 대답 대신 벽시계 초침 소리만 깍깍 하고 울렸습니다. 물을 마시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가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도로 닫았습니다. 냉장고 문 오래 열어두면 전기세 나간다. 등 뒤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들리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식탁엔 말라비틀어진 행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죽어서까지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네.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왠지 서러웠습니다. 평생을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시장통을 3바퀴씩 돌았고 겨울엔 난방비 아낀다고 내복을 2개씩 껴입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제가 어쩌다 새 옷이라도 한 벌 사오면 돈이 썩어나냐며 며칠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남은 게 뭡니까? 그 양반은 칠순 잔치 한번 못 해보고 갔고 저는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남았습니다. 엄마? 현관 쪽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우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아들은 퀭한 눈으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왔니? 밥은? 됐어. 아까 장례식장에서 먹었어. 준우는 퉁명스레 대답하더니 곧장 안방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조급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재 열쇠 어딨어? 열쇠? 그건 왜? 아니, 정리할 것도 있고 혹시 아버지가 뭐 남겨둔 거 없나 해서. 준우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남겨둔 거, 그건 유언장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몇 년 전 집을 나가 쫄딱 망해먹었다는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빚쟁이들에게 굽실거리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놈아, 네 애비 뼈가루도 아직 안 식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없다. 네 아버지 성격 알잖니.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던 양반이 뭘 남겼겠어. 다달이 나오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았는데. 에이, 설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그 구두쇠가 평생 모은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 엄마 몰래 숨겨둔 통장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준우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구둣발로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발 벗어! 제 고함에 준우가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싫어했던 게 집안에 흙 묻히는 거였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그만하고 가라. 엄마 피곤하다. 저는 축객령을 내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쾅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 다시 흔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침들에 걸터 앉았습니다. 낡은 매트리스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침대도 2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바꾸자고 사정해도 등만 대면 잠 오는데 뭔 상관이냐며 고집 피우던 남편이었습니다. 문득 화장대 구석에 놓인 작은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거무튀튀한 열쇠. 이 열쇠가 맞는 곳은 집안에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아니 서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베란다 옆 창고방. 남편은 평생 그 방을 성역처럼 여겼습니다. 청소한다고 들어가려 해도 불호령을 내렸고 열쇠는 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 대체 그 방구석에 뭘 그렇게 숨겨놨길래 금괴라도 쌓아놨소? 저는 홀린 듯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찌릿하게 전해졌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문고리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녹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저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파박! 팟!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간신히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대본 40년 묵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2챕터 전개, 돌아온 탕아, 그리고 유산 전쟁.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 바닥, 심지어 책장 위까지 온통 노트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나 쓰던 스프링 노트부터 은행에서 공짜로 주는 수첩, 아이들 쓰다 남은 알림장까지 종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엔 매직으로 투박하게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더 뭐야? 노트를 펼치려던 찰나 밖에서 요란하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준우였습니다. 아까 간절안았는데 다시 돌아온 모양입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재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왠지 이 방만큼은, 저 노트들만큼은 아들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우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어머니 되십니까? 아드님이 돈을 좀 빌려 쓰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너 사채까지 쓴 거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10원 한 장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던 양반인데 아들이란 놈은 그 돈을 노리고 사채업자까지 달고 온 겁니다. 엄마,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아버지가 남긴 거 있잖아. 내가 다 알아. 그 방 아까 엄마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준우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굳게 닫힌 서재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어! 열쇠 어딨어? 엄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쾅! 쾅! 낡은 문짝이 부서질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준우의 팔을 매달렸습니다. 이놈아, 거긴 안 돼. 네 아버지 평생에 한이 서린 곳이야. 돈 없어. 다 뒤져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준우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운 총징보다 아들의 도끼 어린 눈빛에 베인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몰라.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유학비 한 푼 안 보태줘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남들 공부할 때 접시 닦고 청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아버지 때문이야. 준우가 악을 썼습니다. 빚쟁이들은 거실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그 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나가! 다 나가! 제가 바닥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다 나가! 내 집에선 한 발짝도 못 들여!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았던 제가 어디서 그런 악다구니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제 기세에 놀랐는지 아니면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 보여서인지 빚쟁이들이 혀를 차며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 내일까지다. 내일은 진짜 압류 들어간다. 놈들이 나가자 준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진짜 죽어. 이번만 막으면 재기할 수 있어. 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의 정수리에 희끗한 새치가 보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준우야, 네 아버지는 평생 빚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넌 어쩌다 이렇게 됐니? 엄마는 아버지만 불쌍하지? 난 안 불쌍해? 아버지가 돈 쥐고 안 놔서 내가 기회 다 놓친 거잖아. 준우는 끝내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돌아가라. 오늘은 꼴도 보기 싫다. 준우가 욕설을 씹어뱉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엔 남편의 영정사진만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뭘 하느라 돈도 안 쓰고 자식 교육도 저렇게 시키고 나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그 이유나 좀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쌓인 노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삐걱, 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까 집어들었던 1985년이라고 적힌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남편 특유의 꾹꾹 눌러 쓴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라마 대본, 40년 묵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3챕터, 전개, 봉인 해제, 40년의 기록. 나레이션. 종이는 삭아서 바스락거렸지만 그 위에 박힌 글씨는 어제 쓴 듯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글씨에도 힘을 꽉 주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고집스러운 필체가 눈물겹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려웠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눈내림. 첫 장의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만삭이었던 저는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있었습니다. 유독 귤이 먹고 싶었습니다. 새콤하고 시원한 귤 하나만 먹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었죠. 여보, 오는 길에 귤 안 팔아요? 그때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무슨 과일 타령이야.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그러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밤새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뭐 사달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일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 내용, 나레이션, 남편의 목소리. 오늘 영순이가 귤이 먹고 싶다고 했다. 뱃속 아가도 먹고 싶었겠지. 주머니를 뒤져보니 차비 500원 뿐이었다. 과일 가게 앞을 10번도 더 서성였다. 귤 한 봉지에 2,000원. 주인 아줌마한테 500원어치만 팔면 안 되냐고 물었다가 쫓겨났다. 내가 병신이다. 아내 먹고 싶다는 귤 하나 못 사주는 놈이 무슨 가장이라고. 쪽팔려서 미안해서 영순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화를 내고 나와버렸다. 나는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화를 낸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제게 미안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혼잣말.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혼자 속으로만 삭혀요? 난 당신이 나 미워하는 줄만 알았잖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6년 2월 10일, 준우 태어난 날. 남편의 일기 내용. 아들이 태어났다. 핏덩이가 꼬물거리는데 무서워서 안아보지도 못했다. 내 거친 손에 닿으면 부서질까봐. 간호사가 분유가스를 내라고 했다. 원무과에 가서 사정해서 겨우 외상을 달았다. 병원 복도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어 맹물만 마셨다. 맹세한다. 내 새끼, 내 마누라 입에는 평생 거미줄 안 치게 하겠다. 내 살을 깎아서라도 이 두 사람만큼은 지킨다. 노트 곳곳엔 물방울에 번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서 남편의 절박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괴물이 사랑하는 가족을 삼킬까봐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세고 또 샜던 가여운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의 짠내 뒤에 숨겨진 땀내를 저는 40년이 지나서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하고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어느새 돌아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놈의 눈이 제 손에 걸린 노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거기 통장 있지? 비밀번호 적어둔 수첩이지? 내놔! 준우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등 뒤로 숨기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지마. 이건 네가 건들 물건이 아니야. 아, 진짜 엄마까지 왜 이래? 돈 있는 거 다 안다고. 준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힘에 밀려 제가 휘청거리는 사이 노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투박하게 펼쳐진 노트. 그 위로 준우 대학 등록금 내 콩팥을 팔아서라도 라는 문구가 적힌 페이지가 드러났습니다. 준우의 시선이 그 문장에 꽂혔습니다. 멈칫하는 아들. 하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아들은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딴 일기장에 뭐가 중요해? 돈 내놓으라고. 준우가 발로 노트를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40년 세월이 그 피눈물 나는 고백이 방구석 먼지 구덩이로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남편의 사랑이 저 더러운 구두발에 짓밟힌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줍는 대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탈 재떨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담배를 태우며 한숨을 뱉어내던 그 재떨이였습니다. 나가. 저는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애비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여길 들어와? 네가 감히 이 노트를 차? 준우가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이 방에 있는 건 단 하나도 못 가져간다. 빈털터리로 나가서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이 방에 한 발짝이라도 더 들이면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제 눈빛이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나 봅니다. 준우는 겁먹은 표정으로 도망치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처박힌 노트를 주워 올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노트에서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퀴퀴한 곰팡이내 속에 섞인 은단 냄새와 땀 냄새. 혼잣말. 여보,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당신 마음 내가 지킬게. 저는 밤을 새울 작정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노트들 속에 제가 몰랐던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더 숨어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엔 1997년 지옥 같은 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라마 대본 40년 녹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4챕터 전개. 가장의 무릎 IMF의 그림자. 나레이션. 1997년 대한민국 모든 가장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던 해. 저에게도 그 해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여전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우리 집은 끄떡없다며 큰 소리쳤고 매일 아침 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한편으론 다른 집 남자들 다 잘리는데 혼자만 멀쩡한 남편이 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지옥 같은 해라고 적힌 노트 속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일기 내용, 나레이션.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장이 미안하다며 소주 한 잔을 사줬다. 목구멍으로 술이 안 넘어갔다. 집에 어떻게 말을 하나. 영순이는 어떡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준우는 어떡하나. 한강 다리 위에 한참을 서 있었다. 뛰어내리면 보험금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당신은 속도 편해. 남들은 다 중내사내 하는데 술 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핀잔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잤었죠. 그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일기 내용. 갈 곳이 없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 구경을 했다. 점심값 3,000원이 아까워 굶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눈물이 났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영순이가 김치찌개를 끓여놨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었다. 영순이가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 먹어? 라며 타박했다. 미안하다 영순아. 못난 남편이라 밥 먹는 것도 미안하다.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쳤습니다. 밥 먹는 게 미안했다니. 내 남편이, 내 새끼 아빠가 밥 한 끼 먹는 걸 눈치 보고 살았다니. 혼잣말. 아이고 여보, 밥 좀 편하게 먹지. 내가 그깟 밥 뭐라고. 노트 중간쯤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펴보니 일용직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직종은 건설 현장 잡부. 매일 아침 양복 입고 나갔잖아. 당신 공사판 다녔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무렵 남편의 와이슈트 소매 끝이 유난히 빨리 닳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엔 늘 까만 때가 끼어 있었고 밤마다 다리가 쑤신다며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파스 한 장 붙여준 게 다였습니다. 남편은 공중 화장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벽돌을 날랐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글씨가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 내용. 오늘 준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준우가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했단다. 돈 없어서 그런 거 안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단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새끼 기죽이는 애비는 살 자격도 없다. 친구 상철이 놈을 찾아갔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 상철이가 내 면전에다 담배 연기를 뿜으며 비웃었다. 야, 박태석이 꼴 좋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 제발 부탁한다. 우리 준우 여행만 보내주라. 빌고 또 빌어서 30만 원을 빌렸다. 집에 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혼잣말. 무릎을 꿇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 뻣뻣한 양반이 친구놈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저는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 30만 원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놓으며 말했었습니다. 보너스 나왔다. 애 기죽이지 말고 제일 좋은 가방 사서 보내. 그 돈이 남편의 무릎과 바꾼 돈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찢어버렸을 것을. 방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아까 쫓겨났던 놈이 다시 들어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준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우도 듣고 있었을까요? 제 통곡 소리를. 저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노트를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아들 준우, 기 안 죽이려고 내 무릎이 다 까져도 좋다. 내 새끼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영순아, 나중에 내가 죽거든 준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애비가 노가다 뛰어서 키웠다는 거 알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냐. 그냥 깐깐하고 돈 좀 있었던 아버지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문 밖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훌쩍 하는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저는 노트를 덮고 텅 빈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었니?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쾅 하고 벽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주먹 소리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소리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뒤늦게 진실을 알아버린 자식의 후회 섞인 자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무릎 위에 놓인 노트들은 뜨거웠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직 읽어야 할 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 유독 표지가 낡고 두툼한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에 아들과의 결정적인 갈등, 유학 시절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드라마 대본, 40년 묵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5챕터 위기, 핏빈 유학, 아버지의 선택. 문 밖의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준우는 다시 나간 걸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 숨어 숨지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까 눈여겨봤던 두툼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2010년 5월 위암 초기 판정.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암? 남편이 위암이었다고? 저는 2010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유독 소화가 안 된다며 활명수를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체한 거다, 돈 아깝게 병원은 무슨 이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초기라 완치율이 높단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당분간 일 못할 거 생각하면 대략 3천만 원. 딱 그만큼 모아둔 돈이 있다. 다행이다. 살았다. 영순이한테 내일 말해야겠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의 날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준우가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아, 기억납니다. 그날 준우는 박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나 유학 갈 거야.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나만 못 가? 아버지 돈 있는 거 다 알아.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준우는 집안을 다 때려 부술 기세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말리느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준우가 운다. 내 새끼가 꿈을 펼치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운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 수술비 3천만 원. 그 돈이면 준우 유학 1년은 버틸 수 있다. 선택해야 한다. 내 목숨이냐, 내 아들의 꿈이냐. 손이 벌벌 떨려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아니지. 여보, 수술했잖아. 아니, 안 했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갑자기 지방 현장에 일이 생겼다며 2달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돈 벌어오겠다고. 저는 그 돈으로 준우 유학 보내주려가 보다 하고 내심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포기했다. 의사가 미쳤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난 압이다. 내가 살자고 자식 앞길 막을 순 없다. 영순이에겐 지방 내려간다고 거짓말했다. 산속 고시원에 들어가 2달 동안 죽만 먹으며 버텼다. 배가 찢어지게 아팠지만 참았다. 이 돈은 내 목숨값이다. 준우야, 가서 성공해라. 애비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돈이, 준우가 유학 가서 펑펑 쓰고 다녔던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위암 덩어리를 뱃속에 품고 차가운 고시원 바닥에서 홀로 고통을 참아내며 만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당신 지방 가서 돈 많이 벌어왔네? 능력 있네? 하며 웃어졌습니다. 벌컥 서재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우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불효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엄마, 왜 그래? 말 좀 해둬.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네가 유학 가서 쓴 돈, 그게 무슨 돈인지 알아? 네 아버지 목숨이야. 네 아버지가 위암 수술 안 하고 너한테 준 거라고. 저는 노트를 준우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노트가 준우의 가슴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락 하며 펼쳐진 페이지엔 수술 포기 각서가 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준우의 시선이 각서에 박혔습니다. 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네가 유학 가겠다고 지랄 발광을 해서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너한테 준 거야. 그래놓고 넌 뭐? 구두쇠? 짠돌이? 아버지가 널 망쳤어? 네가 아버지를 죽인 거야, 이놈아. 제 독설에 준우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목숨값이다, 준우야. 그 문장을 읽은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 준우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했던 모진 말들, 돈 내놔라, 빨리 죽어라,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했던 저주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히는 듯 했을 겁니다. 준우가 바닥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사죄라고 하기엔 너무 큰 죄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죽였어. 준우는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쿵쿵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저는 그런 아들을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돈 벌어왔다고 좋아했던 저도 남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 안은 두 모자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쌓여있는 노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제 알았냐 이놈들아 하며 혀를 차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준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나 죽어야 돼. 난 살 자격 없어. 아버지한테 갈 거야. 준우가 비틀거리며 베란다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여보, 당신이 살린 아들이야.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준우의 바지단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넌 못 가.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린 목숨인데 네가 죽으면 네 아버지는 2번 죽는 거야. 노라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싸다고. 그럼 나부터 죽이고 가. 나도 따라갈 테니까. 우리는 서로 뒤엉켜 울부짖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일 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랑은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드라마 대본 40년 묵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6챕터 위기 마지막 일기 사랑한다 내 사람들아.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서재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준우는 베란다 창틀에 기대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진했습니다. 울 힘도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노트들을 주섬주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가장 최근에 쓰인 듯 표지가 깨끗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2024년, 나의 마지막 해가 될지 모르겠다. 죽음을 직감한 남편의 기록이었습니다. 글씨체는 예전의 힘있는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우야, 이리 와서 봐라.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야 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유언이야. 돈보다 더 귀한 거야. 이거 안 두고 평생 도망치며 살래? 준우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제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노트를 펼쳤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억울하지 않다. 영순이 밥 안 굶겼고 준우 번듯하게 키웠으니 내 할 몫은 다 했다. 다만 한 가지, 준우 놈 사업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준우의 어깨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해주셨던 겁니다. 준우야, 사업 망했다고 기죽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세상이 험해서 그런 거다. 애비는 네가 사장이든 백수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랑이다. 네가 유학 가서 보낸 첫 편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던 그 편지, 나는 그 말이 참 좋았다. 그래, 나처럼 살지 마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애비가 밑거름이 되어주마. 아버지, 으흐흐. 준우가 노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을 텐데 남편은 그마저도 아들의 포부라며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저에게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주고 가서 평생 네 손에 물만 묻히게 해서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네 아내로 태어날게. 너처럼 알뜰하고 지혜로운 남편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사실 서랍 깊숙한 곳에 통장 하나 넣어뒀다. 내 비상금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준우 빚 갚는 데 보태지 말고 제발 너를 위해 써라.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사 입어라. 그게 내 소원이다. 바보 멍청이. 저는 웃다가 울다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이 끝까지 사람을 울립니다. 준우가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쪽 신문지에 꽁꽁 싸맨 작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500만 원.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30만 원 중 10만 원씩 떼어 1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준우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이 돈 안 가져. 10원도 안 건드려. 이거 엄마 써. 엄마 다 써. 준우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내가 평생 갚을게. 죽을 때까지 갚을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됐다. 네 아버지도 용서하셨을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을 가득 채운 낡은 노트들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드나 봐요. 당신이 해냈어. 당신 진심이 통했어. 그날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드라마 대본 40년 묵은 짠돌이 남편의 비밀. 그가 남긴 낡은 대학 노트. 제7챕터 절정 49제 두부 듬뿍 넣은 된장찌개. 남편을 보내는 49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절에 가서 위패를 태우고 오는 길 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줌마, 여기 두부 제일 크고 비싼 걸로 줘요. 국산 콩으로 만든 거 따끈따끈한 걸로. 두부 한 모를 받아든 제 손이 묵직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된장찌개. 하지만 두부 넣으면 국물 탁해진다는 핑계를 대며 평생 두부 없이 끓여달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국물 맛 때문이 아니라 두부값이 아까워서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맸습니다. 뚝배기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렸습니다. 숭덩 숭덩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소원대로 두부 반, 국물 반이다. 배 터지게 먹어봐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올리고 밥 2공기를 펐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하나는 제 앞에.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 꾀죄죄하고 도끼서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왔니? 앉아라. 밥 먹자. 준우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녀석의 눈이 뚝배기에 꽂혔습니다. 두부가 산처럼 쌓인 된장찌개. 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좋아하셨는데. 그래, 없어서 못 드셨지. 싫어서 안 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우가 국물을 한술 뜨더니 꿀꺽 삼키지도 못하고 목이 메어 컥컥거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아버지 미워한 거 아니었어. 그냥 무서웠어. 아버지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내가 못나서 아버지 기대 못 채울까봐. 그래서 더 대들고 도망쳤어. 준우가 밥 공기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안다. 네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전 재산 털어줬지.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빚부터 갚고 막노동을 하든 대리 운전을 하든 밑바닥부터 다시 할 거야. 아버지가 노트에 쓴 것처럼 당당하게.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던 철부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IMF 때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 벽돌을 날랐던 그 아버지의 단단한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장하다.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야지. 저는 큼직한 두부 한 덩이를 떠서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준우가 입안 가득 밥을 밀어넣으며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창문이 덜컹 하고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마치 남편이 나도 한 입만 줘라 하며 심통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구, 이 양반아, 냄새만 맡지 말고 와서 드슈. 당신 좋아하는 두부 실컷 넣었으니까. 저는 허공에 대고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벽시계가 띵, 띵 하고 정오를 알렸습니다. 남편이 늘 점심 챙겨 먹으라고 전화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남편은 떠났는데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무뚝뚝한 얼굴이 찌개 김서린 탓인지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셋이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결말, 빨간 립스틱, 그리고 영순의 홀로서기. 남편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남편의 소원대로 공주처럼 은 아니지만 꽤나 멋쟁이 할머니로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 거울 속에 화사한 봄 재킷을 입은 제가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격표 보고 기절초풍해서 도망갔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카드를 꺼냅니다. 이거 빨간 립스틱 하나 주세요. 제일 진하고 예쁜 걸로. 점원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어머, 어머니, 너무 튀지 않으시겠어요? 뒤라고 바르는 거죠. 내 인생 지금부터 꽃피는 봄인데. 저는 립스틱을 쓱쓱 바르고 거울을 향해 음파음파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붉은 입술이 꽤나 잘 어울립니다. 남편이 봤으면 쥐 잡아먹었냐고 기겁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건 내 돈, 아니 남편이 나 예쁘게 하고 다니라고 준 영순이 전용 자금인걸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닙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환한 꽃무늬 벽지를 발랐습니다. 남편의 노트들은 예쁜 유리 장식장 안에 보물처럼 진열해 두었습니다. 저는 장식장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영순의 육아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주 육아일기죠. 준우가 재기에 성공해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착하고 야무진 아가씨를 데려와 인사시켰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요. 여보, 들려요? 당신 할아버지 된대요. 태명은 딱풀이래. 당신처럼 찰싹 붙어서 돈 많이 벌라고. 저는 노트에 꾹꾹 눌렀었습니다. 2025년 4월, 박태석 씨, 당신이 지킨 아들이 아빠가 된다네. 당신은 못 안아봤지만 나는 이 녀석 태어나면 팔 빠지게 안아줄 거야. 당신 목까지 사랑해줄게. 노트를 덮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베란다 화분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문득 화분 받침대 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하고 들어보니 꼬질꼬질한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또?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한 장과 껌종이에 휘갈겨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아, 혹시 내가 죽고 나서 담배 피우고 싶을까봐 비상금 숨겨둔다. 나 없다고 바람 피지 말고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해라. 천하의 미남 박태석. 아이고 배야. 저는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5만 원? 담배? 이 양반 끝까지 찔째하고 귀엽습니다. 담배는 자기가 펴놓고 무슨 소린지. 하지만 그 5만 원이 5억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박태석 씨. 이 돈으로 붕어빵이나 사 먹을게. 바람은 안 필 테니까 걱정 마시오. 저는 5만 원짜리를 립스틱 바른 입술에 대고 쪽 하고 뽀뽀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제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남편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엔 당신의 사랑이, 내 곁엔 든든한 아들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가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